난독 극복기 Being myself 나다움. 세 번째, 더 좋은 것은 내가 상대방의 운도 좋아지게 해주고 도와주는 것이다. 이제 퍼스널 브랜드가 필수인 시대다. 진짜 나도 해야 하나?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가? 블로그를 시작하며 모르던 세상을 하나둘 공부하다 보니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라는 영화 제목이 불현듯 떠오른다. 지난 과거에는 퍼스널 브랜딩은 필수가 아닌 옵션이라 생각했으나 이 영역을 점점 공부하면 할수록 앞으로 퍼스널 브랜드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기회와 돈 그리고 부를 창출하리라는 생각을 넘어 확신을 가지게 된다. 이젠 직장의 월급만으로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닌 우리의 재능과 경험, 강점, 가치, 의미 등이 돈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AI랑 자동화 그리고 로봇이 점점 확대될 때 자신만의 엔티티, 즉 퍼스널 브랜드가 그 사람의 존재 의무를 만들어주는 세상이 될 것 같아. 다시 넘어가서 일본의 작가이자 사업가인 니시노 아키히로는 혁명의 팡파르에서 오늘날의 시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혁명의 팡파르는 시작되었다. 농업혁명보다도 산업혁명보다도 커다란 혁명이 마침 우리 시대를 강타했다. 정보혁명이다. 인터넷에 의해 거리가 시간의 벽이 없어졌다. 당연히 거리와 시간에 매달려 있던 몇몇 일도 사라진다. 게다가 로봇 기술도 무섭게 발전하고 있다. 물건을 파는 방법이 바뀌고 일하는 방식이 변한다. 돈의 형태가 바뀌고 상식과 도덕이 변한다. 초고속 회전으로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우리에게 경험을 가르쳐주는 존재여야 하는 부모나 선생은 이 혁명을 경험한 적이 없다. 그렇지? 일테면 당신의 부모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원하는 일을 하고 살 만큼 세상은 만만치 않아. 부모 세대의 상식은 돈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가이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일부터 차례대로 로봇이 담당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점점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지 않나? 뭐야? 아까 한 말이네. 랑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네. 니시노 아키히로의 이야기처럼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단순 노동의 직업은 우리 주변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마트나 커피숍, 음식점 등에서 주문을 받는 사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키오스크가 이를 대체한다. 택시도 마찬가지다. 3, 4년 전만 해도 서울 한복판에 택시 잡는 방법은 아무 곳에서 손을 흔들면 되었다. 이제는 다르다. 택시는 손으로 부르는 것이 아닌 앱을 통해 호출해야 한다. 스마트폰이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침투되면서 과거의 직업은 점차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도래하는 시대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우리는 단지 그 사실 하나 인지할 시간도 없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에 맞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시대는 분명 변해왔고 변하는 중이다. 제레미 리프킨은 1995년부터 노동의 종말을 통해 기계와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 노동 기회를 상실할 것이라 했다. 30년 전이네. 한마디로 전통적인 노동의 가치와 개념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다. 노동자가 없는 세계로의 길이 우리를 기술 천국의 유토피아로 인도할 것인지 무서운 지옥으로 인도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지난 어른들의 직업만으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치. 어떠한 기술이든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상대방의 피드백, 뭐 긍정적인 피드백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피드백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게 오히려 나 스스로 아집을 하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 적대시를 적대시에 대한 굳은 살을 단단하게 하는 것 같아. 오히려 뭐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의 생각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고 약간 몰캉몰캉한 생각을 가진 상태로 그냥 일단 내가 하고자 하는 길을 이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피드백을 얻었을 때 나의 생각과 그 사람의 피드백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다시 우리 부모님과 내 주변 어른도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도 모른다. 물론 나도 처음엔 몰랐다. 1년 동안 전자책 무료 배포와 판매하는 것이 온라인에서 나를 알리는 길인 줄도 모르고 모닥불과 같은 열정과 재미를 무장한 채 책 파는 데만 몰두했으니까. 2022년 7월 첫 번째 전자책을 무료로 배포한 이후 나는 전자책 속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자기계발 모임을 시작했다. 방탄렌즈의 지혜라는 전자책을 통해 나의 인생을 우상향하는 실제 방법론으로 184페이지의 전자책을 만들었다. 나를 알아가는 법,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내면을 탐구하는 방법과 세상 공부, 재테크, 교육, 공부법, 체력관리, 인간관계, 자녀교육, 트렌드 등에 관한 나의 실제 경험과 방법론들이 펼쳐져 있다. 2022년 겨울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약 1년이 조금 넘으니 전자책으로 2천만 원의 수익을 실현한 뒤 깨달았다. 내가 거대한 정보의 물결 한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10년 전만 해도 전자책은 분명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책이었다. 개인이 가진 경험과 지식, 가치를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늘이었음을 나는 경험을 통해 알았다. 블로그에 글을 쓰다가 13년 동안 다녔던 직장을 퇴사하기로 결심했을 때 가족과 선배, 어른은 모두 나를 뜯어말렸다. 특히 직장을 성실하게 다니는 어른일수록 내가 개척해 새롭게 나아가는 길을 염려하고 걱정했다. 그러나 세상과 시대를 공부해보니 더 이상 평생 직장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어른들께 죄송하지만 우리는 지금 지난 과거와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4차 정보혁명 시대에서 하나의 직업만으로 살아남겠다는 의지는 위험하다. 스마트폰의 탄생으로 과거의 상식은 전유물이 되었기에 우리는 지난날 상식을 모두 지우고 새롭게 업데이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시대를 경험하는 세대들이 있다. 바로 G세대, 1995년부터 2000년대 중반 G세대와 알파세대,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다. 이들은 과거의 전통적인 직업을 넘어서 새로운 트렌드를 가지는 세대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원격 근무, 프리랜서 등의 새로운 근무 형태에 빠르게 적응하며 여러 분야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엔잡러로서의 삶을 추구한다. 엔잡러는 19세기 산업혁명 이전에도 존재했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프리랜서의 삶이다. 한 사람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며 생계를 가지는 프리랜서의 삶은 일상의 일부였다. 낮에는 방앗간의 주인, 저녁에는 농부, 주말에는 농수산물을 파는 상인으로 변신하여 동시대의 여러 일을 수행하는 것이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했던 삶이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다양한 일을 통해 안정된 생계를 유지하는 능력이었다. 정규직은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기계와 대규모 공장의 탄생으로 인해
잠시 세상에 등장한 개념이다. 기업가들은 노동자를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형태의 직장을 만들어냈고 이것이 우리에게 안정성이라는 상징으로 편안함을 주었다. 노동자들은 각자 특정한 분야에서만 일하는 전문가가 되었지만 반대로 다양한 직업 경험을 갖는 것이 어려워졌다. 3,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엔잡러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과거 19세기 이전 엔잡러와 오늘날의 엔잡러는 다르다. 기계와 인공지능이 인간의 전통적인 노동을 점점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시대예보의 저자이자 빅데이터 전문가인 송영길 박사는 미래의 자신의 직업이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교보문고의 출판사와 함께 팀을 꾸려 시대예보 사이트를 만들어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여 움직이고 있다. 송영길 박사에 의하면 앞으로 인간의 미래의 업은 콘텐츠 창작자 또는 플랫폼 프로바이더 둘 중 하나라고 말한다. 플랫폼 프로바이더는 넷플릭스나 틱톡,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직업을 말하며 이 분류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노동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AI가 찾아온 시대. 우리는 새 가치를 창출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한다. 서울대 윤기훈 교수팀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한다. 2090년대 미래사회에서 AI를 포함한 계급을 분류했다. 1계급이 플랫폼 등 기술을 소유한 기업인으로 0.001%가 되며 이는 플랫폼 프로바이더에 속한다. 2계급은 0.002%가 되는데 이들은 컨텐츠 크리에이터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3계급은 AI이며 그 아래 계급은 프레키아트인 단순 노동자로 99.997%가 여기에 속하게 된다. 프레키아트 계급은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계층일 가능성이 높고 이를 생산하는 계급은 2계급일 것이다. 전통적인 노동으로 돈을 버는 오늘날의 모습이 미래사회에서는 사라질 것이므로 퍼스널 브랜딩은 필수다. 마케팅 용어 브랜딩은 브랜드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 브랜딩은 기업이나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기도 했지만 오늘날 1인 미디어인 SNS의 발달로 누구나 브랜딩이 가능하다. 개인의 재능과 능력, 취미, 취향, 가치 등이 SNS 플랫폼을 통해 돈을 정산받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온라인에서 영향력이 점점 넓어지면서 회사에서 받는 월급을 능가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유튜브를 잠시 접속해서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다. 몇십만, 몇백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사람들 중에 유명 연예인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다. 네트워크는 지난 전통적인 관계를 모두 깨뜨렸다. 이제는 개인이 사는 지역과 국가를 넘어 전 세계 온라인 네트워크로 새로운 관계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재능과 지식을 팔 수 있는 시장과 시대에 당신은 생산자로 살 것인가, 소비자로 살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한다. 살면서 우리가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는 시기는 언제일까?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 100가지를 살펴보니 공통점을 발견했다. 바로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다짐했을 때였다. 결정적인 계기는 인생에서 행복한 순간이 아닌 인생에서 가장 힘든 고난과 역경에 불행한 순간이었다. 더 놀라운 점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다짐했을 당시 주변 사람들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한 것이다. 하수도 청소부의 삶에서 미국 기업 전문 컨설턴트가 된 머레이 스미스도 부의 해답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 24년간 내 주위에서 받았던 메시지 때문에 나는 변변한 인물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이 나의 내면에 단단히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나는 더 나은 인물이 되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아무튼 이 열정은 그냥 억누르고 있을 수 없을 만큼 강렬했다.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야 하며 그때가 바로 그 시기임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모자란다라고 손가락질했지만 그건 사람을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일 뿐이다. 나 역시 살아오면서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게 된 계기가 3번 있다. 그 계기에서 나의 인생 진로를 새롭게 결정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첫 번째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때, 두 번째는 나의 첫 직업 준비 시기, 세 번째는 오늘날 브랜딩 인플루언서로 준비하는 시기였다. 18세 대학 입학을 준비하기 전까지 나는 인생 목표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내가 커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한 그림도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한마디로 꿈이 없는 삶을 살아온 것이다. 그저 하루 살다 죽어가는 하루살이처럼 먹고 놀고 자는 것만 반복해왔다. 공부, 독서와는 담을 쌓고 지내며 TV와 게임, 잠으로 나의 시간을 전부 채웠다. 특히 나는 고등학생 시절 내내 잠이 끝도 없이 쏟아져 집에만 오면 저녁 7시부터 12시간 넘게 잠을 자곤 했다. 부모님도 나의 이런 삶을 그저 멀리서 멀찌감치 바라보시기만 하셨다. 지금 생각해보니 참 답답하셨으리라 생각되지만 때가 되면 딸이 변하지 않겠느냐는 하나의 작은 믿음이 있으셨을 것 같다. 모의고사를 풀 때마다 1교시부터 7교시까지 내내 엎드려 잠만 자는 무기력한 학생에게 그 어떤 선생이 기대할까? 본래 세상은 모범생에게만 관심이 쏠리는 게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냐며 조미가 가미되지 않은 마른 김처럼 무미건조한 삶을 보냈다. 언제나 내 삶은 평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둘 중 하나를 진지하게 선택해야 했다. 지금과 같은 삶을 그대로 이어가며 살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인생의 길을 만들어 걸어갈 것인지 말이다. 가끔 머릿속으로 새로운 삶을 꿈꾸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는 말로 끝을 마무리해왔다. 매일매일 잠과 게임으로 나의 현실을 도피했고 이미 나는 실패자라는 무의식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꽉 채워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눈앞에 대학 입시라는 인생의 큰 관문 하나가 현실성 있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집단 문화는 서울의 대학교를 입학하는 길만이 오로지 인생의 전부라는 분위기였다. 나는 정신적 압박감에 매일매일 시달림을 받아야 했다. 현재의 삶과 아직 살아보지 못한 삶 사이에 괴로움이 밀려왔다. 늦은 후회와 자기의심, 좌절감이 무겁게 나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오늘날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 집단 문화의 메시지가 오히려 나에게 큰 축복이었다. 18세, 18살, 앞으로 나 자신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 진지한 물음을 던져주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일까? 18년 동안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지금 내가 대학에 갈 수 있는 운명이긴 한 걸까?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지는 걸까?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때는 몰랐지만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 그날이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는 첫날이었다. 만일 내가 18년 동안 살아왔던 삶을 변함없이 그대로 수긍하며 지냈었다면 오늘의 나는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학교 쉬는 시간 나 홀로 교실 책상에 조용히 앉아
처음으로 나 자신을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20대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 차올랐다. 18년 동안 헛되이 살아온 삶을 곱하여 남은 인생을 살아가리라 다짐한 순간 내가 가장 좋아하고 잘했던 것이 무엇인지 불현듯 떠올랐다. 초중 고등학생 모든 선생님이 나에 대한 가능성을 접었을 때 유일하게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 주셨던 음악 선생님이 계셨다. 성악 실기 시험을 만점 받아 처음으로 학교에서 큰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어렴풋이 생각난 것이다. 알고 보니 나는 노래를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때부터 성악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일반고를 다니던 평균 이하의 학생이 과거와 결별하고 음악생이 되기로 결심한 순간이다. 결심한 것은 사라지지 않기 위해 나는 처음부터 부모님께 나의 꿈을 말씀드렸다. 저는 성악으로 음대에 갈 거예요. 그리고 서울의 가장 좋은 대학을 갈 거예요. 나의 이야기가 꽤 진지했는지 부모님께서는 앞으로 내가 가야 할 여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 주셨다. 내가 선언했던 말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 나는 기존 환경을 모두 바꿨다. 3박 4일 밤새며 하던 게임과 잠을 끊고 친구와의 불필요한 만남, 핸드폰 사용까지 망설임 없이 모두 정리했다. 이후 집과 학교, 음악 실기만을 연습하며 입시를 준비했고 재수 끝에 나는 서울에 있는 음대생이 되었다. 이 모든 건 처음으로 내 생각과 관점, 환경을 모두 전환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맞아. 그냥 하는 것보다 목적과 필요성과 내가 진짜 하고 싶은지를 알고 하는 게 가장 유의미하고,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한 게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더 효과적이고 더 효과적인 것 같아. 첫 번째 직업인 중등 정교사가 될 수 있던 이유는 퍼스널 브랜딩 인플루언서가 된 계기도 위와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나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며 새로운 나의 정체성을 재창조한 것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듯이 살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별로 없다.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흘러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이다. 언제나 타인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며 정작 나는 돌아보지 않는 시간을 살다 보니 대부분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 채 살아간다. 대부분 남들이 원하는 기대에 부응하려고만 하여 남이 바라는 인생을 맞춰 사는 경우가 흔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 전부터 나는 땡땡땡은 잘 못해. 나는 땡땡땡을 잘 못해. 어려워. 나는 무엇이든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 등과 같은 이야기로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꿈과 삶을 쉽게 포기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이 자신의 부정적인 결핍과 단점을 항상 부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진화론적으로 인간은 생존 본능의 영향으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나쁜 기억은 뇌가 작동하는 생존 지향성의 원리 때문에 더 오랫동안 저장된다. 뇌는 기본적으로 개체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진화해왔다. 둘째, 우리가 자라오면서 가정 및 학교에서 어떤 강점을 키워야 한다기보단 단점과 약점에 집중하여 보완하는 방법만 배고 살아왔다. 즉, 강점을 성장시키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나 정작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다. 예전에 빌 게이츠가 다큐멘터리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아직도 내 기억에 남았다. 빌 게이츠는 초등학교 시절 자신이 수학 문제를 풀면서 남들보다 연산 능력이 매우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다. 배우 황정민은 예능 프로에 나와 자신은 19살 때부터 정확하게 배우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꿈이라고 이야기했었다. 참고로 나는 이키가이의 작성법을 그대로 거쳐 나만의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어냈다. 이키가이는 일본어로 인생은 즐거움과 보람을 뜻한다. 나는 이것을 유튜버 드로우 앤드류가 쓴 럭키 드로우 책과 유튜브 영상에 이키가이를 작성하는 방법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키가이? 이키가이가 뭐야? 일본어로? 일본어로 인생은 즐거움과 보람. 즐거움. 위에 그냥 읽었네.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키가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보람, 존재하는 보람. 퍼스널 브랜딩처럼 미래 퍼스널 브랜딩은 그 사람의 존재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좀 뭔가 좀 무기력하지 않고 활동감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 뭐 방향? 그런 느낌이네. 이키가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보람, 존재하는 이유를 뜻하는 개념이다. 일본에서는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라고도 부른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 그치. 나는 그거지. 그 아침 운동하는. 그렇네. 나의 이키가이는 그거네. 그치. 내 이키가이는 그거야. 그거 맞는 것 같아.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돈이 되는 것,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이 네 개의 동그라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간이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한 일을 좋아하고 잘하는 것, 돈 되는 것, 세상 필요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이키가이의 정신이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빈 종이를 펼치고 1년간 이키가이를 해보자. 이키가이를 매일 하면서 나 자신과 솔직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자. 세상이 말하는 정답이 아닌 나만의 정답지를 만들어보자. 어떠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적힐 때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꿈이자 우리가 되고 싶은 정체성이다. 나는 이것을 나 자신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렇네. 그리고 1년마다 한 번씩 이키가이를 하는 시간을 가지자. 1년에 한 번씩 나의 정체성은 변한다. 시간이 흘러 시대가 변하듯이 나의 정체성도 조금씩 변한다. 1년엔 한 번씩 나의 정체를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 있는지 알아보자. 그리고 진정한 나의 브랜드를 표현하는 길일 테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일 테니 말이다. 한계를 넘어 상상의 힘을 활용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믿는 것을 마침내 보고 평범한 사람들은 사실을 믿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내가 블로그로 2년 만에 퍼스널 브랜딩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눈에 보이는 한계를 넘어 상상의 힘을 끊임없이 연습했고 실제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블로그 시작부터 상상의 힘을 사용할 수 있던 것은 분명 아니었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인식의 변화를 훈련하는 데는 약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지금도 여전히 그 연습을 하고 있다. 블로그 글쓰기를 시작하며 2008년에 읽을 땐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론다 번의 시크릿을 우연히 다시 보았다. 20대에 읽었을 땐 책 속의 내용이 너무 허무맹랑하다고 느껴졌는데 다시 펼쳐보니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10년이 흐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때 처음과 달리 문장 하나하나가 나의 가슴에 와닿았다.
내가 그동안 살았던 삶과 책 속의 문장을 대입하여 읽어봤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의 삶은 지난날 당신이 한 생각들이 현실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물이다. 과거의 한 생각 중에 훌륭한 생각도 있고 그렇지 못한 생각도 있다. 그러나 자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당신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한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 알아보기란 어렵지 않다. 당신이 뭘 경험했는지 살펴보면 드러나므로. 나의 과거를 곱씹어 생각해 보니 현재의 삶은 과거의 상상과 생각들이 현실에 반영되어 나타난 삶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 지금 내 자신도 그런 것 같아. 뭐 뒤처짐이나 우여곡절 같은 게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난날 내가 불평했던 생각과 원치 않는 걱정들에 대한 상상은 현실로 이어졌다. 반대로 내가 무언가 되고 싶고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이루어졌고 얻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무기력했던 내가 음대생이 되고 싶다는 생각의 씨앗이 심어지니 실제로 음대생이 되어 있었고 음대생에게 음악교사가 되고자 하니 13년간 음악교사로 살고 있었던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때 나는 무언가를 깨닫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은 내가 상상하고 생각해 왔던 대로 펼쳐지고 삶이라는 것을 지금은 출판이 된 나의 책을 읽고 있는 독자를 생각하며 쓰는 중이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무언가 이루고 싶거나 원하는 삶을 생각하고 상상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렇기에 하루에 한 번씩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며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갖고 싶을지 상상하고 생각하면 좋겠다. 지속적인 생각을 유지해야 그것을 내가 원하는 삶으로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시크릿 책 이외의 여러 잠재의식 책과 나의 생각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책을 통해 수많은 질문과 해답을 나 스스로에게 시작했다. 그 끝에 생각의 에너지가 현실을 창조한다라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진리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부터 오늘까지 나는 매일 꾸준히 하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명상하기, 두 번째 학원 선언문 접기, 세 번째가 독서와 글쓰기다. 나는 이 세 가지를 2년 반 전부터 실행해왔고 오늘도 여전히 실천하고 있다. 앞으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 행위는 내가 눈 감는 순간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나도 매일 좀 하루 이틀 며칠 늦춰질 때도 있지만 일상 흐름이라도 간단하게 적는 것, 그런 건 되게 스스로 칭찬할 만큼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올해 2016년에 자기 전에 이제 책 읽는 습관 이렇게 만든 것도 지금 한 달 돼가지만 재밌고 진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이었는데 되게 지금 좀 즐기는 것 같아. 다시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자리에서 미소를 짓고 웃는다. 이후 물 한 잔 마신 뒤 명상을 실천한다. 명상은 내가 보통 5시와 6시 사이 새벽과 점심 이후 또는 잠들기 전에 이루어진다. 조용히 책상 앞으로 들어가 앉는다. 눈을 감고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집중하면서 약 6, 7분 정도 이 과정을 집중한다. 처음엔 내 마음이 이리저리 떠돌기 시작한다. 이런 현상도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나 자신을 계속 주시한다. 어떠한 현상도 판단하려 들거나 나 자신을 비판하려 하지도 않는다. 그저 계속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만 집중한다. 이후 확언과 선언을 작성한다. 확언과 선언은
자신의 잠재된 무의식 속에 원하는 것을 각인시키는 자기 암시 요법이다. 자기 암시를 창시한 사람은 프랑스의 심리학자이자 약사인 에밀 구에인데 그는 플라시보 효과를 창시한 사람이기도 하다. 플라시보 효과란 효과가 전혀 없는 거짓 약을 진짜 약으로 가장하여 환자에게 복용했더니 그 환자의 병세가 보존된 효과를 말한다. 그가 이야기한 자기 암시 요법 중 가장 유명한 공식 문장이 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오, 그래. 일신우일신 그거였나? 응.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도록 노력한다. 더 많은 게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더 괜찮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는 그런 거. 네, 좋다. 나는 2년이 넘게 이 에밀 쿠에의 문장을 마음에 각인시키며 확언과 선언을 적었다. 확언이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단언하는 긍정적인 진술로 자기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가장 상위 행동 목표를 적는 것이다. 초창기 확언을 적을 때 나는 한 달 이내에 이룰 수 있는 확언, 6개월 이내에 이룰 수 있는 확언, 1년 이내에 이룰 수 있는 확언으로 잘게 쪼개가며 목표를 작성했다. 이렇게 잘게 쪼개가며 적은 이유는 거대한 돈 액수를 숫자로 적으니 나에게 두려움과 거부감, 저항감이 밀려왔기 때문이다. 수많은 잠재의식 책에서 구체적인 재정 목표를 크게 숫자로 나타내라고 했지만 처음 접한 나에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내가 과연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의심이 올라오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나는 내가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는 만큼의 현실적인 목표치를 적는 작은 확언부터 시작했다. 그땐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브랜딩 성장을 위한 첫 확언은 전자책을 몇 월 며칠까지 완성한다. 팔리는 전자책을 만든다 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시작했던 작은 확언 덕분일지 몰라도 지난해 나는 약 300권의 전자책을 팔기도 했는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단 나는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파는 사람, 블로그 플랫폼은 나만의 온라인 백화점이라 상상했다. 이후 나 스스로에게 어떻게 해야 전자책을 팔 수 있는지 질문했고 전자책이 팔리는 모습과 그 이유에 대해 디테일하게 상상했다. 그때마다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하나하나 적었고 이른 시일 내에 실행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하나가 있다. 상상을 하는 법은 막연한 상상이 아니다. 실제로 내가 어떤 전자책으로 어떻게 온라인 세상에서 팔리게 될 것인지에 대한 상상을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었다. 상상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 현재 돌아가는 트렌드와 시장, 대중의 시각을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내가 어떤 포지션으로 책을 팔 수 있을지, 요즘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알고 싶어 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지 등 세상의 흐름과 트렌드를 관찰했다. 이외에 팔리는 전자책을 쓰고 수익화를 실현한 사람들의 전자책과 블로그를 1년 넘게 관찰하며 한 사람의 성장을 오랫동안 관찰하기도 했다. 내 생각의 에너지가 블로그 글쓰기로 성장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끌어당긴다는 생각 때문일까? 운이 좋게도 끌어당김의 법칙 덕분이지 나는 전자책을 팔고 지식 창업 글쓰기로 성장해가는 유명 블로거들을 만나고 접할 수 있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서 말이다. 덕분에 나는 그들에게 다양한 방법과 비법을 2022년 겨울부터 2023년 초반까지 가까이서 하나하나 전수할 수 있었다. 그들에게 전수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나에게 있어 큰 행운이었다. 이 외에 다양한 분야의 독서와 글쓰기를 꾸준히 실천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자기 개발 서적만 읽었던 것이 아닌 여러 장르의 책을 편식하지 않고 읽었고 그때 떠오르는 아이디어와 생각들은
생각들을 잡아 전자책을 판매할 때 실행으로 모두 옮겼다. 돌이켜보니 전자책 한 권을 어떻게든 완성해낸 것은 내 삶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난 계기이기도 하다. 온라인 세상에 나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출간과 동시에 블로그 이웃수를 늘리기 위하여 나의 전자책을 받아가는 조건으로 이웃을 추가하도록 했다. 그 이후 전자책과 관련된 다양한 자기계발 모임을 하며 사람들과 함께 성장을 이어갔다. 무료로 8주 모임을 하면서 강의를 열어 상담했고 매일매일 과제 검사를 했다. 하다 보니 힘듦보단 기쁘고 즐거워 1년 반 동안 쉼없이 500명 넘는 사람들에게 무료 스터디를 진행했다. 2년이 다 되어가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무료 나눔을 주고 있더라. 처음에는 잘 떠오르지 않는 아이디어나 생각도 차츰 연습하다 보니 저절로 떠오르거나 상상되었다. 그것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벌어질지가 궁금하여 실험한다는 생각으로 그대로 실천했다. 어떤 것은 실패했지만 어떤 것은 성공하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 어느 정도 재정적인 목표도 적을 수 있는 내가 되었다. 2024년 3월부터 내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어가며 살아가고 있다.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을 통해 돈을 번다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내가 얼마나 좋아하고 미쳐 있어야 하는지도 중요하다. 힘든 순간에도 좋아하는 마음과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그 에너지는 내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상상의 힘이고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의 힘이다. 여러분도 그런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굳게 믿고 눈으로 보이는 현실을 넘어 여러분이 해낸 모습을 끊임없이 상상하길 바란다.